네, 그럼 지금부터 제18회 제주 포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한 장애인의 참여와 인권보장 협력 방안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 권역에서 넘어오시는 분들께서는 조금 편치 못한 여정이 되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록 세션 홀에 참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다시 한 번 더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세션 사회를 맡은 저는 아나운서 정종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이제 기나긴 시간을 뚫고 만 3년 만에 코로나 엔데믹이라는 시간을 6월 초하루에 또 함께 시작하는 의미 있는 날인 것 같습니다. 그 의미는 현장에 우리 장애인의 참여와 인권 보장 협력 방안에 대한 너무나도 관심이 필요하고 관심을 받아야만 마땅하는 그러한 세션에 함께하게 됐습니다.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본 행사는 한국어와 영어 그리고 수어 동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통역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자리에 놓여진 통역기를 착용하셔서 한국어는 1번, 영어는 2번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세션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한 장애인의 참여와 인권 보장 협력 방안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는데요. 두 분의 기조 발표와 그리고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세션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번 세션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기후위기 대응으로 인해서 이 장애인의 불평등과 차별 문제를 짚어보고 이러한 장애인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행 가능한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방안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만들어진 자리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오늘 발제를 해주실 분들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본격적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조 발표를 해주실 첫 번째 분은요,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 부위원장을 거쳐서 현재는 위원회 장애 여성 소녀 실무그룹 의장을 맡고 계신데요. 무엇보다 유엔 장애인 인권 권리협약 제6조 장애 여성 조항을 신설한 주역이시기도 합니다. 김미연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 여성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첫 번째 기조 발표를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네네. 자, 이어서 두 번째 분도 함께 소개해드린 다음에 한 분 한 분 무대 위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발표자분께서는요, 이 삼성전자와 LG전자 그리고 지속가능연구소에 근무하셨으며 조직 내부의 인권 경영, 윤리 경영, 환경 경영 내재화에 힘써 오셨고 현재는 공공조직의 사회혁신, 사회적 경제 활성화 ESG 지원 사업의 총괄을 맡고 계신 김민석 경기도 사회적 경제원 사업본부장님께서 두 번째 기조 발표를 이어주시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보내볼까요? 네. 자, 그럼 본격적인 세션의 시작을 김미연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 여성위원회 위원장님을 큰 박수로 무대 위로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미연입니다. 우선 제18회를 맞이하는 제주 포럼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인도 태평양 지역 지속 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이라는 사실 국제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지역적 외교 정치적 이슈인데 이 주제 속에 장애 인권을 기후 위기와 더불어서 포함시켜 주셔서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제주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특히 장애 인권에 특별한 관심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인철 국장님을 비롯해서 또 제주 도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정한 평화와 번영은 어디에서 오는가?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들 또 특히 인도와 환태평양 지역에서 정말 기후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국가에서도 여성과 어린이 그리고 장애, 노인 등과 같이 가장 기후 위기 상황에서 약자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분들을 진정 포함하는 그러한 정책들이 논의될 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진정한 협력이 완성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엔장애인 권리 협약과 기후위기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아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사실 기후위기라는 그 거대한 이슈에 장애인 인권의 관계가 있는가라는 어떤 같은 의문점을 갖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유엔장애인 권리협약은 21세기 들어서 인류가 함께 만든 장애인 인권을 국가가 책임지고 이행하기 위해서 함께 만든 국제인권 규범입니다. 기존에 만들어졌었던 8개의 인권 협약 어떤 것보다도 가장 진보적이고 복합적인 차별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여성과 장애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젠더라는 용어를 유일하게 품고 있는 진보적인 협약인데요. 현재 189개국이 비준해 있습니다. 저는 유엔장애인 권리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는 위원으로서 18명의 위원들이 189개국의 국가 보고서를 심의하고 또 그 국가의 장애인 국민이 인권 협약을 가입한 국가가 인권을 침해한 그런 케이스들을 다루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이제 12월 유엔 총회를 위해서 제정이 됐는데요. 올해로 17년 17살 아주 젊고 영한 그러한 인권 규범입니다. 장애인 권리 협약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장애인만 다루는 협약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기존에 있었던 자유권이라든지 사회권, 예를 들면 뭐 여성인권차별철폐 협약, 아동권리 협약 등등 기존의 협약들 내용을 장애인 권리 협약은 모두 담고 있어서 사실 상존하는 인권 협약의 중요한 내용들이 53개 조항에 다 연결되어서 포함하고 있는 진보적인 협약이라고 소개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기후위기 관련해서 과연 협약은 내용을 갖고 있는가? 있습니다. 제11조를 보시면은 위험한 상황과 인도적 차원의 긴급 사태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장애인 권리 협약이 만들어질 때는 태국에 쓰나미가 와서 상당히 그 자연재해로 인한 장애인 인권이 부각된 시점이 있어서요. 그러한 상황에 직면해서 11조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인류가 정말 고통 속에 몇 년을 보냈는데요. 그 과정에서도 제11조가 존재했기 때문에 유엔 차원에서 유엔 사무총장님을 비롯해서 관련된 모든 유엔 조직들이 장애인을 코로나19 상황에서 긴급하게 보호하고 국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특히 이 제11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께서 고민을 함께 하시는 기후위기 이슈도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잠깐만 읽어보면 당사국은 이제 협약을 비준한 국가를 말합니다. 국제인도법, 사실 국제인도법은 전쟁법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관련된 법과 국제인권법과 그리고 국제법 의무에 따라서 무력 충돌, 이거는 내전이나 우크라이나 전쟁 같이 정말 믿을 수 없는 이 현존한 이 시대에 국가와 전쟁이 일어나는 그 현장, 그리고 인도적 차원의 긴급 사태 및 자연재해 발생을 포함하는 위험 상황의 발생 시 장애인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짧지만 현존하는 모든 국제법들을 총괄해서 장애인을 위기 상황, 특히 기후 위기 상황에서도 보장해야 되는 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어려운 시기를 다 함께 겪으셨지만 가장 참담한 코로나 시대의 뉴스는 전 세계 어느 곳에나 정말 똑같이 첫 번째 희생자는 시설에 살고 있는 장애인과 정신병원에 있었던 정신장애인들, 그리고 요양원이나 시설에 있었던 노인들이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첫 희생자가 어쩌면 전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에 똑같이 가장 사회적 약자고 그 중에서 장애인이었을까요?
이후에 코로나 3년 동안 유엔 레벨에서 각국 정부에게 장애인을 긴급하게 보호를 요구하는 많은 권고와 또 국가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가이드라인이 사실 개수로도 50여 개가 넘는 그런 권고가 있었습니다. 기후위기와 장애를 생각하시면 여러분들께서는 선뜻 연결을 하시기 어려울 수도 있으나 기후위기는 바로 인권의 이슈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기후가 높아져서 우리가 올해 여름에도 한국도 40도가 넘지 않을까, 굉장히 그 에너지 자원과 그 다음에 이렇게 기후가 올라갔을 때 자신의 신체적 조건들, 생존할 수 있는 적절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위기한 상황으로 다루고 있어서 정부 입장에서도 전기료를 올리는 거라든지 기타 등등해서 사회 취약계층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구체적인 정책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각국 정부 또는 관련된 연구소들 또는 대학의 연구기관들이 저희 위원회에 보고하고 있는 기후온난화 시대에 장애인과 어린이, 여성, 노인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피해 대상이고 또 그대로 아무 조치 없이 다루어지고 있는가를 보고하고 있고요. 가뭄과 홍수 안에서도 장애를 재난 상황에서의 대책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정말 죽음에 직면해 있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해수면 상승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국가와 도시에 대해서 유엔 기후변화 정부 간 협의체가 이렇게 앞으로 2100년도까지는 2억 5천만 명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데 과연 2억 5천만 명이 누구일까요? 가장 위험한 국가는 예를 들면 몰디브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에서 가장 평평한 국가이기 때문에 해수면이 높아졌을 경우 국가가 가라앉을 위험이 있다는 거죠. 저는 지난해부터 태평양의 아주 가장 작은 섬나라 키리바시의 국가보고관을 맡고 있습니다. 국가보고관의 전체 인구는 12만 명입니다. 이 12만 명이 사는 키리바시는 해수면이 91cm 상승한다면 국토의 3분의 2가 유실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후에는 2050년경 전 국토가 침수될 예정으로 지금 조금 더 큰 섬나라에 이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라 전체가 난민이 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거죠. 해수면 상승은 특히 개발도상국의 저지대 도시와 국가에게 엄청난 피해를 끼칠 거라고 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오늘 이 포럼에서 다루고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키리바시에 대해서 잠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키리바시 정부 자체가 저희 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에 보면은 11.5%, 12,765명이 장애인입니다. 우리나라 장애인이 500만 명이 넘는다며 얼마나 작은 숫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11.5%의 인구는 키리바시 인구에서 엄청난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키리바시는 350만 킬로미터의 바다고 23개의 섬으로 이어져 있는 섬들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먼 거리와 지역사회에 고립되어 있는 것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현실인데요. 키리바시 정부는 진솔하게 보고서를 썼습니다. 주류 사회에서 오랫동안 배제되어 왔고 오해와 차별 그리고 차별을 더 많은 장벽들을 경험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법 정책 예산 관행에서 장애인들이 요구하는 권리는 대단히 무시되어 왔다라고 고백하면서 이 대책을 저희 위원회와 함께 논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와 장애, 파키스탄의 홍수는 국토의 3분의 1을 앗아갔습니다. 수천만 명의 이재민이 있는데 거기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 상상해 보시면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을지 여러분들도 쉽게 가늠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홍수가 났을 때만의 문제일까요? 파키스탄의 저의 오래된 지인은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풍토병에 의한 제2차 재난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어가는 사회적 약자, 그중에서 장애인들이 많다고 호소했습니다. 전쟁과 장애 이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난 10월 달에 우크라이나 정부를 심의했습니다. 비록 전쟁을 하고 있어도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을 비준하고 보고서를 제출한 국가는 그
순서에 맞게끔 심의를 하게 되는데요. 전쟁에 처한 장애 아동들의 현실은 정말 비참했습니다. 시설에 그대로 남겨져서 피난 대열에서도 제외된 아동들이 정말 그 국제 뉴스에서 나오고, 그것을 BBC 기자였는데요. 그 기자가 직접 저희 위원회에 와서 저희에게 직접 그 상황들을 보고하기도 하고 논의를 같이 했습니다. 특히 난민 캠프 같은 경우에는 장애를 고려한 어떠한 시설이나 또 그와 맞는 정보 제공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서 겪는, 탈출에 성공한 장애인들도 겪는 현실이 전쟁과 장애 상황인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우리 눈으로 시시각각 세계 뉴스를 통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다변하는 장애인 정책 전망은 인권의 모델로 봐야 된다. 그리고 장애를 하나의 병리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또는 장애인만의 이슈로 볼 것이 아니고 지금 현존하는 모든 국제적인 이슈 안에서 다루어져야 되는 주류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이 제주 포럼에서 장애 세션을 다루고 있는 이 자리가 또 하나의 그러한 흐름들을 증명하는 자리라고 생각해서 진심으로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기후위기 속의 장애인 인권의 과제는 세계의 정부들이 모여서 클라이밋 액션 플랜, 즉 기후를 위한 행동 강령 플랜들을 세울 때 장애 이슈가 이제는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개발 이슈 안에서 지속적인 개발 다양 안에서 인권의 이슈가 함께 교차되어서 고려돼야 되고, 그 안에는 다양한 계층들을 위한 협력의 시대로서 들어가야 되는데요. 저희 위원회가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바로 지난 3월 달에 있었던 제28차 세션에서 제11조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부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도록 국내 이행에 도움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한 실무위원회를 꾸렸습니다. 향후 최소 2년에서 3년 동안은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전 세계의 기후와 또는 재난, 또 전쟁 상황에 관련된 장애인 인권을 연구하고 또 고민하는 전문가들과 또 기관들과 당사자들과 함께 협력해서 11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만들어갈 계획에 있는데요. 저희 위원회가 지향하고 있는 또 하나의 목표는 이러한 기후행동계획 안에 장애인 정책이 주류화되는 정책으로 저희들이 권고하고 의견을 낼 계획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모든 과정은 그 지역에서 살고 피부로서 기후위기를 직면해서 생존권의 위협을 갖고 있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참여가 가장 중요하게 저희는 보고 있기 때문에 정부들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시대를 관통하면서 저희가 전 세계의 장애인들과 함께 2년 동안 코로나와 같은 바이러스가 전 지구적 재난으로 다가올 때 어떠한 대책들이 가장 긴급하게 먼저 실천되어야 되는가를 물었을 때는 분리되어서 배제돼서 잊혀지는 사회적 구조, 국가가 그러한 구조를 지원하는 구조인 시설들을 지역사회로 탈시설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목소리들이 있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카르타 선언과 7억 명의 아시아 태평양 장애인의 인권은 올해로부터 자카르타 선언이라는 것을 통해서 제4차 40년째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정책으로 선언되고 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은 제3차 10년 동안 책임 국가로서 역할하였습니다. 그래서 인천 전략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인천 전략을 책임졌던 국가로서 또한 후속 조치로서 아태 지역을 나아가서 이 기후와 전쟁과 재난의 시대에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국가적 역량을 모아 특히 장애인에게 기여하고 세계 장애인 인권, 아시아 태평양을 넘어서 세계 장애인의 인권에 기여할 수 있는 국가적 노력을 요구받고 있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비록 인도 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구도로서 논의되는 포럼이기는 하지만 아태 지역 62, 3개국이 넘는 큰 대륙들을
에 대해서 책임 국가를 썼던 대한민국 정부 입장에서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장애인 인권에 대해서 책임 있는 논의가 같이 나올 수 있는 오늘의 이 자리도 특히 토론하시는 분들께서도 그런 말씀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위기, 우리 사실은 장애인은 복지 이슈로만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셔서 그냥 복지 프로그램에 장애인들을 보호하고 논의되는 구조로 생각하시지만 이제는 글로벌 레벨에서 또 제가 속해 있는 UN 레벨에서는 이러한 현존하는 가장 다급하고 큰 흐름, 위기와 기후 변화 또 기후 위기에서 장애인 인권이 주요한 의제로 다루어지고 있고 그 의제가 관심을 갖는 선진국으로 도약되거나 책임을 묻고 있는 국가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도 그러한 국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한 입장에서는 사실은 인권 이슈, 특히 여러분들께서는 피부로 와닿진 않으시지만 장애인 인권이 외교 정치적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고 주요한 국가들이 장애 인권을 통해서 세계의 영향력을 더욱더 갖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아태 지역을 아우르는 책임 국가였으며 또한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을 제정하는 데 가장 역동적으로 기여한 국가로서 현재 끊임없이 장애인 위원을 배출해내고 책임을 다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아태 지역에서 장애인 권리협약을 하지 않은 미국과 같은 큰 국가들의 리더십도 사실은 아태 지역을 다 겸비하고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을 통해서 글로벌 레벨의 책임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또는 현존하는 지금의 위치의 책임성으로 돌아가면은 한국 정부가 특히 그동안 기여해왔던 장애인 인권을 통해서 세계 인권에 기여할 수 있는 위기가 아닌 기회로 와서요. 특히 인천전략 이후에 구체적인 과제로서 우리나라 정부가 책임 있는 약속들을 해내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전 세계의 주요 이슈로 모이신 특히 인도 태평양 지역의 국가들이 가장 장애 정책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기도 하고 이슈들이 핫한 나라들이기도 한데요. 오늘의 이 자리가 단순히 장애인을 보호하고 국가가 보호하는 차원의 이슈가 아닌 대한민국 정부가 이러한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책임성을 다하는 기후위기 시대에 장애인의 인권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결과를 논의하고 말씀 나누시는 그러한 오늘의 시간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는 저는 짧지만 더 드리고 싶은 말씀들은 많지만 저의 발표는 이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좀 다소 아쉽긴 하지만요. 여러분 너무나 좋은 말씀해 주신 김미연 위원장님 다시 한번 더 뜨거운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후위기와 장애인 인권의 주제로 함께했습니다. 연설을 듣고 보니까 어떤 남태평양 섬나라 투발루라는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외교부 장관이 연설하는데 카메라를 쭉 당겨보니까 물에 잠겨 있는 그런 모습을 나름 또 이렇게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 그런 장면이 연출되었던 것 같습니다. 더욱더 사회적 취약층을 과연 우리는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한 심각성을 한 번 더 이 자리를 통해서 조금 전 김미연 위원장님의 말씀을 빗대어 한 번 더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다음 두 번째 기조 발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민석 경기도 사회적 경제원 사업본부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사회적경제원의 김민석입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긴 합니다만요. 우리 기후위기와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마 몇 년 전에요. 이런 기사를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강한 허리케인이 발생했을 때 모두가 조언해 주었지만 휠체어를 탄 사람이 필요로 하는 종류의 조언은 아니었습니다라고 하는, 물론 이제 이게 한국에 나온 기사는 아니었었고요. 미국 언론지에 나온 기사의 일부분입니다. 2017년도에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허리케인 중에 하나였던, 지금 전 세계 한 네 번째로 손꼽히는 허리케인이라고 하는데요. 이르마라는 허리케인이 쿠바 지역과 미국 지역을 강타를 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큰 우리 허리케인 태풍이요, 등급이 있는데요. 이 당시에 이 이르마라는 태풍은요, 등급 중에서도 가장 강한 5등급에 해당하는 강한 우리 열대성, 우리 흔히 말하는 태풍이었었습니다.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1년에도 수차례 허리케인을 만나긴 합니다만 이렇게 강한 허리케인을 과거에는 경험해 봤던 적이 없었던 거죠. 2017년도, 불과 이제 몇 년 지나지 않았는데요. 이 2017년도에 아주 강한 허리케인을 만난 우리 쿠바 지역 및 미국에 있는 그 서부, 동남부가 되겠네요. 이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큰 물난리를 겪었고요.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미국 정부에서도요, 지금 위험합니다, 빨리 대피하세요라는 안내 문자를 열심히 보냈겠죠. 그리고 이 휠체어를 타시는 많은 장애인분들이 계셨는데요. 이분들이 강한 허리케인이 온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좀 뭔가 준비를 해야 될까 싶어서요. 많은 공공기관 및 기타 전문가분들에게 조언을 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허리케인이 올 때 이런 식으로 대처해야 돼라고 많은 조언들을 해주셨지만,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많은 조언 중에 휠체어를 타신 장애인들에게 해당이 되는, 또는 휠체어를 타신 장애인들이 그 내용을 듣고 뭔가 적용하고 진짜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조언은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안타깝게도요, 이 태풍이 강한 태풍이 온다라고 했을 때에 이미 알고 있었는데요. 실제로 많은 장애인분들이 알면서도 대응을 하지 못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았다는 건데요. 어떠한 장애인분이 인터뷰를 하신 겁니다. 허리케인 이르마를 경험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굉장히 강한 허리케인을 만난 건 처음이었다는 거겠죠. 저처럼 휠체어를 타는 이런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의 관점에서는 저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조언을 해주셨지만 저처럼 휠체어를 탄 사람이 필요로 하는 종류의 조언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주신 거죠. 그럼 왜 이러한 일들이 이제 벌어졌을까요? 많은 이 당시에요, 미국의 우리 지금 보건복지부 같은 곳에서도요, 이 경험을 겪고 나서요, 어떻게 하면 장애인들도 손쉽게 이해하고 빨리 대피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까를 본격적으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과거에도 굉장히 많은 자연재해가 있었기 때문에요, 그때마다 장애인들은 굉장히 취약해, 이들을 위한 뭔가 대책이 필요해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있었지만 그게 그렇게 체감하지는 못했던 거죠. 그런데 2017년도에 사후 약방문일까요? 소잃고 이제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긴 했는데요. 과거에서부터 유사한 이야기는 계속 있었지만 실질적인 대안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2017년 이르마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미국 정부가 어떻게 하면 공공과 민간이 함께 대응해서 장애인들도 안전한 삶을 누리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들도 이 국가가 제공하는 안전망에서 얼마나 그런 안전망을 누릴 수 있을까를 본격적으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많은 의견을 많이 들었겠죠.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많은 정책들이 상당수가 장애인들이 배제가 된 상태로 개발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인 대응이 또는 현실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아니야,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 우린 장애인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고 있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인터뷰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미국에서도요, 휠체어는 자유를 향한 기계적 매개체입니다. 굉장히 이제 이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계니까요, 얼마나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까? 이것도 굉장히 훌륭한 기계예요. 그리고 척수 손상을 입은 사람들은 휠체어에 해당됩니다. 휠체어가 굉장히 필수품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것들은 평평한 표면에서 매우 제한적인 건축 환경에서 사용되도록 설계되었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휠체어를 타고 등장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지금 평평하고 이러니까 이동이 그나마 용이한 것이지, 언덕이 있거나 아니면 울퉁불퉁하거나 단차가 큰 이런 것들은 아무리 좋은 휠체어라 하더라도 한계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고민하면서 휠체어를 많이들 보급도 하고 지원도 많이
해주시는데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이런 좀 안정적인 환경에서 사용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는 거죠. 즉 기후 위기라든지 재난 시에는 굉장히 이 휠체어도 제 역할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수동 휠체어가 물에 잠기면 아까처럼 허리케인에 때문에 물에 잠기면 부품과 구성 요소가 빠르게 녹슬 것이고요. 사용자의 피부와 접하는 쿠션은 바닷물을 위해 설계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바닷물에 잠기면 금방 삭거나 아니면 피부에 굉장히 안 좋은 염증을 유발하는 그런 또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장애인 그러면 지금 허리케인 예를 들었으니까요. 이렇게 물이나 홍수나 이런 것들 때문에 가장 큰 영향을 많이 받을까요? 근데 사실은 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기후 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올해는 더 많은 비와 더 높은 기온이 있을 거라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제 비도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장애인들에겐요 무더위가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기후 요소가 됩니다. 맨 아랫줄에 이제 보시면요 이렇게 조금 이제 화면이 좀 가려지긴 했는데요. 어떤 대피 공간이라는 것 그 자체가 장애인들에게 굉장히 제약 조건이 많은 공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도 가만히 보시면 대피 공간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요, 지하철, 지하가 우리 흔하게 대피소로 많이 사용되는 공간인데요. 그런 지하철 내를 가만히 보시면 우리 비장애인들은 글쎄요 임시로 잠깐 거처할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그러한 비상 대피 장소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곳에 많은 장애인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공간이 과연 장애인들에게 친장애인적으로 만들어졌을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더 큰 문제는 더위인데요. 우리 팔이나 다리를 사용하지 못하는 이런 장애인분들에게는 가장 큰 영향은요. 우리 미국 같은 경우는 폭염이었대요. 무더위가 물보다 훨씬 더 위험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몸을 조금씩 움직임으로써 우리 체온을 유지를 하게 되는데요. 전혀 팔다리를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더위에는 훨씬 더 노출이 많이 되어 있고 위험한 상태에서 치명적으로 이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과연 이런 장애인 여러 가지 정책들을 봤을 때에 무더위에 대해서 또는 홍수라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양한 장애 유형을 고려하고 설계가 되어 있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간단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장애인 관련해서도요 여러 가지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미 UN 국제사회에서도 이미 다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줄여서요 UN CRPD라고 부르는데요. 바로 장애인 인권 관리 협약입니다. 이 내용은 앞에 위원장님께서 간단히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넘어갈 텐데요. 우리 꼭지를 밑에 몇 개를 찍어놨는데요. 그중에 중간쯤에 있습니다. 이미 UN 차원에서도요 기후 변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무가 있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당사국의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에서요 장애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고려할 것을 이미 다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UN 차원에서도요 우리 기후 위기에 대해서 장애인들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위험에 노출되거나 또는 어떤 일들이 생겼을 때 그런 안전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것들은 UN 차원에서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장애인 권리 협약 이외에도요. UNDIS라고 하는 그런 전략이 있는데요. 여기에도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세 가지 전략이 있는데 첫 번째는 트윈 트랙 어프로치라고 하는 겁니다. 트윈 트랙이라고 하는 것은요. 트윈이 이제 쌍둥이라고 하는 건데요. 장애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복합적이다. 그리고 아까 앞에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양한 장애가 같이 복합적으로 있을 경우에는 단지 한 장애 유형만을 가지고 어떤 위기 대응 시나리오를 쓸 것이 아니라 여러 장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려해서 이런 전략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전략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그리고 인터섹셔널리티라고 하는 것은 상호 교차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것은 인종이나 성별이나 위치라든지 다양한 것들을 상호 고려해서 이 장애인들에 대한 전략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코디네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어떤 조정, 우리 장애인들과 비장애인의 어떤 정책들 이런 것들을 조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장애인들이 안전한 사회에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가 다 알면서도 왜 제대로 되지 않을까? 이게 우리 미국에 있는 어떤 연구기관에 조사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장애인들도 포용하는 이런 안전망을 구축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왜 안 될까를 또 분석을 해봤는데요. 크게 네 가지 요소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의사결정자들이 그들의 계획에서 장애인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 어떤 간담회를 한다, 공청회를 한다라고 하면요, 장애인 당사자들을 우리 초청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글쎄요, 이게 형식적으로 그치는 경우는 있진 않나. 우리가 장애인 관련된 정책을 만드니까 장애인들도 포함시켜야지라고 해서요, 진짜 그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보다는 어떤 나중에 어떤 표현이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 어떤 면피의 목적으로 우리도 장애인은 그래도 이야기 들었어, 이런 목적으로 그들을 참여시키는 경우도 있지 않나 생각해 볼 일인데요. 실제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많은 국가들이 이런 의사결정할 때에 장애인들을 충분히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지적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긴급 경고 및 기타 중요한 메시지는 접근성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다. 우리 이제 서울에서도 며칠 전에 아침에 긴급 우리 알람이 울려가지고요, 좀 놀랬던 이런 사건이 있기도 했었는데요. 그런 이제 긴급 알람 같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장애인들을 고려해서 우리 이런 이렇게 연락망 체계가 고려가 되어 있는지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장애가 있는 대부분은 지속적인 의료 서비스가 필요하죠. 자연재해 또는 극심한 날씨의 영향으로 이러한 의료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다는 그런 리스크에 처해 있습니다. 기후 위기나 홍수라든지 저렇게 아주 강한 허리케인을 만나고 나면요, 모든 사회가 마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당장 병원에 가야 되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서비스로부터, 사회 서비스로부터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빈곤과 실업과 같은 사회적, 경제적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리고 기후위기에 따라서 이런 영향을 더 많이 받는 당사자들이 바로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당장 하루하루 우리 살기도 어려운 분들이시다 보니까 이런 사회적인 정책에 그들의 목소리를 내기가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이제 해야지 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여기 있는 내용들은 다 아시는 내용들이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정리해 주신 내용이라서 간단히 이제 자료집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은요, 이 페이지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장애인들은 더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 이런 장애인들의 의견이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지적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쪽에 영향을 많이 미치느냐? 이 세 번째 단락 중간쯤에 이렇게 세모로 표현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기후변화의 악영향은 여러 취약 요건을 가진 장애인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먼저 장애인의 특정 요구 사항과 그리고 비상 상황 및 대피 상황에서 굉장히 취약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인도적 비상 대응 및 의료 서비스에 대한 이런 영역에서 더더욱 취약점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라는 건데요. 우리 앞에서도 말씀을 해주셨고 뒤에 토론자분들의 자료를 제가 오기 전에 좀 살펴봤는데요. 포괄적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포괄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중요해서 간단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최근에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장애뿐 아니라 지리, 빈곤, 성별, 연령, 원주민, 국가 또는 사회적 출신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서요, 취약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즉 장애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기후위기에 취약한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인권 영역 중에서도요, 기후변화로 인한 인권적 영향은 사람들의 생계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되어 있고요. 따라서 장애뿐만이 아니라 기타 다른 층들도 같이 참여하는 의사결정 체계, 즉 거버넌스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지 될까?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이제 마무리를 맺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계속 강조드렸던 바로 포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포괄적인 재능 대응 프로세스를 구축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때 비단 장애인들을 위한 뭔가를 만들어달라고 하면은 장애인들 왜 저래? 그들만의 뭔가 또 요구하는 거 아니야라는 인식이 또 비춰질 수 있고요. 부정적인 인식이 또 생길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장애인만을 위한 어떤 기후위기 대응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요,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취약계층을 고려한 이런 거버넌스를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포괄적인 접근을 하게 되면 당연히 장애인들은 그 안에 포함이 되어서요, 안전한 사회망 안에서 활동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즉 장애인 및 여러 취약계층을 포괄하는 재능, 대안 구축은요, 장애인뿐 아니라 지역사회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인식을 우리가 먼저 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 접근 방법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요, 물리적 접근을 하는 것이 필요해요. 위험하니까 피하세요 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필요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피할 공간, 장애인들의 피할 공간을 먼저 물리적으로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피해라라고 하는 것은
공부 열심히 해서 수능 만점 받아라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건 너무 무책임한 말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물리적인 어떤 노력과 지원이 반드시 뒷바탕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때 프로그램은요, 안전하게 미리 물리적인 공간을 만들어놨다 하더라도요, 이미 평소에 장애인들에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안전하게 피할 수 있어요라고 하는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안내하는 프로그램이 평소에 되어 있지 않으면 그런 물리적 공간도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접근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는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이제 마지막은 당연히 이제 필요하겠죠. 둘째는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는요, 포괄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은 공공의 역할만으로는 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장애계 당사자를 포함해서요, 시민단체, 민간기업, 그리고 지자체, 그리고 중앙정부 등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협력을 해야지만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요, 민간적, 흔히 말하는 이제 콜렉티브 임팩트가 될 것입니다. 이런 콜렉티브 임팩트 방식으로 이러한 장애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맨 아랫줄에요, 이렇게 하는 것은 현명한 일이고 또한 옳은 일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누구를 위한 이런 정책이 아니라요, 우리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히 우리 사회가 해야 되는 옳은 일이고 현명한 일인 것을 우리가 인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김민석 본부장님의 두 번째 이어지는 기조 발표 함께했습니다. 말씀처럼 이런 기후 위기를 통한 기후 위기를 인해 2차적인 그런 피해를 더욱더 우리 취약계층들은 많이 받는다, 큰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더욱더 포괄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뭔가 좀 더 아우를 수 있는 책임 있는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함께 공감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좋은 발표해 주신 우리 김민석 본부장님께 다시 한 번 더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두 분의 기조 발표가 끝났고요. 이제 토론을 진행하기에 앞서 오늘 함께하실 모든 연사분들을 잠시 무대 위로 모셔서 기념 촬영을 먼저 진행 후에 이어진 토론 곧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신 모든 연사분들을 제가 한 분 한 분 호명을 해드릴 텐데요.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앞서 함께해 주셨던 우리 김미연 위원장님과 김민석 본부장님, 자, 이어서 이상봉 의원님, 이혜경 연구부장님, 정대현 센터장님, 조성민 대표이사님, 강인철 국장님, 이렇게 총 이하 7분께서 토론 전 기념 촬영을 먼저 진행 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다 함께하기에는 너무 이 세션 홀이 작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요. 네, 더욱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함께해 주심에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원래 보통 이제 세션 끝난 후에 기념 촬영이 진행이 되거든요. 네, 오늘 좀 상황상 일정상 먼저 진행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색하지 않게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려 볼까요? 네. 네, 제18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 포럼, 오늘 또 나름의 운치 있는 날씨 속에서 또 이곳에서 6월 첫째 날을 함께 맞이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지속 가능한 장애인의 참여와 인권 보장 협력 방안, 장애인에 관련된 이슈가 늘 끊임없이 우리 곁에 맴돌고 있습니다. 과연 언제쯤 이러한 고민거리가 100%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요, 더욱더 그들의 목소리를 아울러서 장애인뿐만 아니라 곳곳에 있는 취약계층을 아우를 수 있는, 조금 전에 우리 김민석 본부장님께서 함께 말씀해 주셨던 포괄적인 내용으로 책임 있는 가버넌스가 구축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다음 토론을 잠시 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는 좌장님을 모셔서 이하 토론자분들 함께 모셔서 이어진 토론 진행할 텐데요. 어떤 주제로 또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더욱더 많은 귀를 기울여 주시고, 또 오늘 이루어졌던 이야기들을 오늘 이곳에 함께하지 못하셨던 다른 분들에게도 오늘 이 제주 포럼 이 세션에서 참 뜻깊은 이야기가 많이 전해졌다는 것을 많은 분들께 함께 공유해 주시고 기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세션이 끝난 이후에는요, 저희가 앞서 나눠드렸던 설문지가 아마 여러분께 한 장씩 다 배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끝나시고 나가시는 길에 다시 제출해 주시게 되면 기념품도, 소정의 기념품도 함께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잘 작성하셔가지고 솔직한 설문에 대한 내용을, 형식적인 설문보다는 더욱더 이 제주 포럼과 또 우리 세션에 대한 모든 분들의 바람을 담아서 솔직한 설문을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한 분도 빠짐없이 후에 기념품도 함께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무대가 좀 완성된 것 같습니다. 제가 또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드리고 저는 이제 마이크를 좌장님께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호명하신 분께서는요, 차례차례 무대 위로 올라주시면 되겠는데요, 좌장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이자 제주 노동존중사회연구원 포럼의 대표로 한 번 더 정확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제주 노동존중사회연구원 포럼의 대표, 그리고 도민의 복리 증진과 제주 지역 내 노동 존중 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 발굴 및 제도 개선에 너무나 큰 힘을 쓰고 계십니다.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원 의원님 무대 위로 좌장석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토론에 함께 해주실 토론자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혜경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부장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무대 위로 모실게요. 자, 이어지는 토론자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대현 아시아 기후변화교육센터 센터장님 박수로 무대 위로 모셔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조성민 더 인디고 대표이사님 함께 해주시겠고요. 자, 다음은 강인철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자, 이하 모든 5분 여러분 박수로 무대 위로 한번 볼 텐데요. 자, 이후 순서에서는요, 좌장을 맡으신 우리 이상봉 의원님께 마이크 순번을 넘겨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좌장을 맡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이상봉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무대에 올라앉아서 여러분의 얼굴을 한 분 한 분 보니 감회가 무척 새롭습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에서 시작된다고 봅니다. 제주도의 글로벌 장애인 정책 아젠다 논의를 위한 오늘 이 자리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해 주신 우리 김미연 위원장님, 김민석 본부장님, 그리고 토론자분들을 비롯해 객석에 계신 여러분들과 이렇게 마주하고 있으니 우리 제주도가 이제는 장애 친화 도시에 한 발자국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확신이 듭니다. 제주도의 장애 친화 도시 실현까지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토론을 해주실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할 때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자입니다. 이혜경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부장님입니다. 이혜경 부장님은 한국장애인복지학회 분과위원, 한국직업재활학회 이사 등을 역임하며 장애인 고용 촉진, 직업재활, 차별금지 등 장애인 자립기반 확립 및 복지 향상을 위해 연구해 오셨고, 지금 현재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부장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토론자입니다. 정대현 아시아기후 변화교육센터 센터장입니다. 우리 정대현 센터장님은 아시아 태평양 사회학교 회장, 기후변화 당사국 유엔총회 한국정부대표, OECD 환경회의 한국정부대표,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셨고, 현재 제주대학교 명예교수이십니다. 세 번째 토론자입니다. 조성민 더 인디고 대표이사님입니다. 우리 조성민 대표님은 장애인 인터넷 뉴스 더 인디고를 설립하였고, 장애인의 삶과 인권 현장 등을 취재하며 발행인 겸 기자로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 토론자입니다. 강인철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장입니다.
우리 강인철 국장님은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제19대 국회의원 보좌관, 보건복지부 장애인 권익지원과장, 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 지체장애인협회장을 역임하며 장애인 차별방지, 편의 증진, 자립지원 및 육성을 위해 힘써오셨고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를 위한 자존감 고취와 역량 강화를 위해 앞장서고 계십니다. 그럼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시간은 시간 관계상 8분 이내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이혜경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부장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오늘 하루만 박수를 여러 번 받아서 기분이 많이 좋습니다. 발제자분들께서 많은 좋은 말씀 해주셨고 저희가 아마 토론 원고는 배포는 되지 않은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 장애인 개발원은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이고요. 제가 또 장애 쪽에 연구를 하고 차별이라든지 작년에 또 마침 제가 기후 위기 관련한 연구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연으로 인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아서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고 또 올해도 지금 후속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어서 또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견 또 들어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이제 두 분 말씀을 많이 다 해주셨는데요. 일단 기후 위기 관련해서는 모두 다 잘 아실 것 같고 특히 우리나라가 좀 더 심각하다고는 합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그 100년간 평균 온도를 보면 우리나라가 1.5도 상승했는데 이게 전 세계 평균의 0.8에서 1.2도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규모는 작지만 기후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이제 위기를 겪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또 팬데믹 아까도 나왔지만 작년에 특히 서울 지역에 엄청난 비가 많이 내렸을 때 이제 그 관악구 그다음에 동작구 이쪽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발달장애인 가족분, 많은 장애인 가구가 또 피해를 입기도 하고 생명을 잃기도 했었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아까 이제 김민석 의원님 본부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보 부족이라든지 편의시설 부족, 이제 여러한 어려움으로 인해서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러한 것들이 많이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접적인 영향, 이러한 직접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영향 또 중복은 되겠지만 식순환으로 인해서 이제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그 대부분의 이제 장애인분들이 좀 저소득층에 많이 계시죠. 우리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가 이제 전국 평균을 보면 30%가 장애인분으로 이제 되어 있거든요. 인구의 이제 5%가 장애인 것에 비교한다면 이제 기초생활수급자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죠. 그래서 이렇게 좀 주거 환경이 열악하다거나 사는 곳이 이제 좋지가 못한 경우가 많은데 비가 많이 오거나 하면 노후대 건축들이 무너져 내린다거나 아니면은 그런 주거 환경이 열악해서 이제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던가 이러한 것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우리가 또 홍수가 많이 오고 나면 가장 또 저도 주부라서 느끼지만 물가가 또 굉장히 오릅니다. 특히 식자재 값이 오르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장애인분들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은 그러한 식자재를 구매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인스턴트 음식을 먹는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반복되면서 또 건강상의 어려움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던 이제 홍수로 인해서 의료 서비스가 이제 제대로 이용되지 못하는 이러한 어려움 여러 가지 또 간접적인 영향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저희가 같이 해결하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유엔 권리 협약 장애인 권리 협약뿐만 아니라 이제 기후 협약 파리 협정에서도 이제 모든 당사국은 녹색 사회 실현 그리고 탄소 중립을 위해서 국가 차원의 행동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이미 몇 년 전에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관련된 법이 제정된 거 알고 계시죠? 네, 2022년에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이 이제 제정이 돼서 시행이 되고 있고 또 지난달에 4월에는 지지난달이네요. 오늘이 6월이 돼서 지난달에 이제 윤석열 정부가 제1차 이제 국가 기본 계획도 발표를 했습니다. 5년간에 2023년부터 27년까지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국가 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 계획 이렇게 해서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이러한 것들이 다 언급은 되고 있지만 우리랑은 좀 먼 얘기 로 느끼고 있어서 인식을 하지 못하다거나 아니면 제일 처음에 이제 재난 관련된 법이 추진이 되고 계획이 수립됐었던 것처럼 이러한 기본 계획은 어디에도 장애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애인들이 이러한 기후 위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항상 이제 배제되어 있다라는 이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이제 그 장애인 권리 협약이라든지 기본법에서는 무조건 이제 그 기후 취약계층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기후 취약계층, 장애인을 포함한 기후 취약계층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보장해야 한다라는 것들 명문화 시켜 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는 많이 실행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제주도에서 또 이러한 또 의미 있는 자리가 열려서 정말 오늘 이 논의가 이제 여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신 오늘 오신 분들이 이제 나가셔서 적극적으로 활동도 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또 행동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유엔의 어떠한 문건을 좀 보면은 장애인 그 기후 위기 변화에 대응하려는 노력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해야 된다. 이러한 것은 국가의 분명한 의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과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 핵심적으로 얘기를 해본다면 아까 위원 김민석 본부장님 말씀을 하셨지만 장애인이 이러한 기후 위기 대응에서 수혜자, 정책의 수혜자이자 의사 결정자로 참여를 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을 강조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뭐 우리가 그 6차 장애인 종합 계획, 정책 종합 계획이 발표가 되어서 또 23년부터 27년까지 5개년의 추진이 되고 있죠. 거기에 안전 쪽의 분야가 따로 세션이 있는데 재난 관련해서는 이제 그러한 거죠. 재난 화재 현장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대피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피소에서 물리적인 접근을 보장해야 하는 부분만 언급을 하고 있지 기후 변화와 관련돼서는 어디에도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에 연구를 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6차 5개년에 담겼으면 한다라고 얘기는 했었는데 그러한 것들이 이제 좀 반영이 되지 않아서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정부 입안자들도 정책 입안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위기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더군다나 장애와 관련해서는 더더욱 연관지어 고민을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장애계에서도 이게 지금 뭐 정책 아까 수혜자이자 의사 결정자로 참여를 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럼 장애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고민을 해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계에서 관련된 교육이라든지 이러한 이제 일상생활에 접할 수 있게 하는 것들도 필요하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환경보호, 탄소중립, 뭐 녹색사회 얘기를 하면서 가장 많이 언급하는 게 그거잖아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그러한 것들을 언급을 하는데 사실은 장애인분들이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뭐 빨대를 사용해야 되는 환경이 있을 수가 있고 근데 요즘에 또 빨대를 보면은 저도 쓰기가 싫은데요. 그 종이 빨대 환경을 생각한다고 하면서 종이 빨대를 하게 되면 사실은 그거를 통해서 음식을 섭취해야 하는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게 딜레마일 수도 있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같이 고민을 하고 해결하는 방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원장님도 오셨지만 직업재활시설의 대부분이 제조업에 있죠. 그러면 직업재활시설에서 지금 우리가 제조업을 하면서 가장 많이 얘기를 하는 게 탄소 중립 그리고 이제 이걸 에너지를 절약해야 되고 어떠한 계속 언급을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직업재활시설도 이제 이러한 업종 전환에 대해서도 아니면 전환을 위한 정부의 지원 이러한 것도 같이 고민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아까 발제자도 언급하셨던 것처럼 다른 이제 시민사회 연대와의 그런 협력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불평등을 좀 해소하는 방안들 같이 고민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애계의 노력뿐만 아니라 정부 기관에서도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뭐 기능 보강 사업이라든지 시간이 다 됐다고 앞에서 막 깜빡깜빡 하는데요. 마무리를 하자면 그래서 시설이나 복지시설에 지원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뭐 노후 차량을 새롭게 지원을 할 때는 전기 차량을 우선으로 지원을 한다던가 아니면 신규 사업을 할 때 녹색 사회와 관련된 이러한 업종 전환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한다던가 이러한 사업에 있어서는 좀 나중에 평가에서도 가점을 주는 이러한 게 좀 전체적으로 같이 노력하는 그래서 발제장님이 얘기하셨던 민관정이 함께해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혜경 부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정대현 아시아 기후변화 교육센터 센터장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정대현입니다.
이 귀중한 자리에 초대를 받아서 아주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선 그 주제 자체가 아주 우리가 지금까지 등한시해 왔던 걸 새로이 부각시키는 아주 중요한 주제 같고요. 그래서 두 분 이제 발표들도 이 자연재해가 이 영향을 소개를 하고 또 장애인 인권 관련 글로벌 차원에서 어떤 약속이 있었고 또 일반인들보다 장애인들이 어떠한 취약성을 갖고 있고 중요한 내용들을 잘 담아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전공이 환경사회학이라는 분야입니다. 사회과학에서 환경을 분석을 하는 그쪽 전공인데요. 그래서 환경사회학 관련 제가 공부해온 거 또 제주도에서 이제 여러 가지 환경 관련 정책 수립을 할 때 참여도 해보고 또 연구 용역도 해보고 또 국가 차원에서 이게 아까 그 유엔 기후변화 협약이 나왔었잖아요. 제가 그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 정부 대표로도 참여를 해서 여러 나라들하고 이 기후변화 관련 문제 논의들을 해보고 그러한 걸 바탕으로 해서 오늘 좀 주제 관련을 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까 그럽니다. 우선 기후변화에 대해서 조금 학문에서는 두 종류의 학자들이 있습니다. 한 종류는 이게 실체라고 주장을 하는 또 다른 또 한 범주들은 이게 허상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은 아마 실체라는 입장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뭐 구체적으로 왜 이런 주장을 하느냐 이거는 조금 시간상 설명을 할 그게 없고요. 그냥 단순히 그렇게 두 종류의 학자가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환경 문제는 굉장히 많습니다. 뭐 수질 오염, 토양 오염, 뭐 오존층 파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지금 우리가 왜 기후 변화가 지금 현재 핫 이슈가 되고 있는가 하면은 이 개별 환경 문제가 자연과 인간 사회에 미치는 영향 측면에서 가장 심각한 게 기후변화예요. 그래서 이제 기후변화는 환경 문제의 한 종류이지만서도 제일 꼭대기에 와 있는 이유가 그 영향의 심각성 때문에 그래요. 이런데 다른 환경 문제하고 달리 기후변화 경우에는 환경 문제가 특성을 학문에서는 세 가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이게 뭐 기후변화의 특성이다라고 발표자들이 설명은 안 했습니다만은 부분적으로 그 내용들은 담겨 있었습니다. 첫째 특성이 뭔가 하면은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라는 겁니다. 이제 CO2를 배출을 해서 기후변화가 일어났다 그러면은 이게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 막연히 기업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는 가능하지만은 구체적으로 그 범인이 누구냐 이게 불분명하다라는 특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피해가 광역성이라는 겁니다. 시간적으로 다음 세대에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제주도 숲 부문에 있는 CO2가 다른 나라에 영향을 주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주도가 지금 2030 탄소 제로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만약 탄소 배출이 제주도가 제로라고 할 때 제주도에 기후 변화가 없는 게 아니죠. 이래서 이게 피해의 광역성. 이제 세 번째 특성이 아까 두 분 발표자님께서 집중적으로 다루었습니다만은 이게 피해의 불평등입니다. 동일한 기후 변화에 노출이 됐다고 할 경우에 피해가 같은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 300mm 폭우가 쏟아졌고 제주도에 300mm 폭우가 쏟아졌을 때 제주도하고 서울이 피해가 같지를 않아요. 왜 안 같은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제주도는 300mm가 왔는데 이게 지형이 이렇게 경사가졌으니까 70%는 바다로 가버리고 30% 서울은 평지니까 거의 90%가 피해. 그래갖고 실제 피해는 다릅니다. 그래서 일어난 기후변화에 대한 노출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는 실제 피해가 다르잖아요. 이 말은 노출하고 실제 피해 간의 중간에 뭐가 작용을 해주는 변수가 있다는 그걸 가지고 이제 저희 학문에서는 민감도라고 그래요. 민감도. 그래서 민감도가 중간에 그래서 실제로 기후변화가 노출이 됐고 거기에
장애인도 노출되고 일반인들도 동일하게 노출됐지만은 민감도라는 변수가 장애인과 일반인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 피해가 이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피해의 불평등은 나라별로 다릅니다. 뭐 벵글라데시가 훨씬 가장 심한 걸로 되어 있어요. 또 한 나라 안에 지역에 따라서 달라요.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도 서울이 받는 피해, 제주도가 받는 피해, 강원도가 받는 피해가 달라요. 그 다음에 한 지역 안에라도 아까 그 발표자님들이 다 얘기해 줬습니다만은 취약층들이 젊은이보다는 노인, 남자보다는 여자, 일반인보다는 장애인, 그 다음에는 경제적으로는 부유층보다는 빈곤층, 이러한 것들이 이제 중요하게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조금 이 장애인들의 취약성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 것인가, 그 방법론이 좀 확정이 돼야만이 우리가 조금 주장하고 있는 점들을 정책적으로 조금 접근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우선 취약성을 분석을 해야 되죠. 장애인들이 일반인들하고 어떻게 다른, 일어나는 피해가 어떻게 다른가, 이 취약성을 분석을 하려면은 민감도 차이를 또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장애인도 여러 이제 범주들이 있잖아요. 여러 범주 장애인들 가운데서 동일한 예를 들어 자연재해가 났을 때 어떤 장애냐에 따라서 피해가 다르죠. 그 피해가 왜 다른가 하면은 민감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일단 장애인의 범주별, 또 동일한 장애인이라도 민감도가 다를 수가 있죠. 이렇기 때문에 장애인들의 범주별 민감도의 차이를 분석을 해야 실제 피해가 나오지요. 이래야만이 이걸 바탕이 될 때 정책 수립을 할 때 민감도 문제, 피해 문제가 함께 고려가 돼야 되지, 단순히 무슨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이 휠체어가 어떤 게 있다, 이거 갖고는 이게 충분하게 접근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이제 그 민감도 분석을 하고 그 민감도에 따른 취약성을 장애인 범주별뿐만 아니라 동일한 장애인 경우에도 장애의 수준과 이런 거기에 따라서 요걸 이제 고려를 해야 되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걸 정책적으로 반영을 할 수 있는 기본 자료가 되지요. 이제 안 그러고 그냥 해갖고는 막연히 그냥 장애인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정책을 하지 이렇게 되니까는요. 자, 그러면은 아까 이제 우리 발표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이제 가버넌스 시스템으로 조금 이제 제가 제주도 경우에 제 경험에 의하면은 기후변화 대응 정책 수립을 위해 갖고 이제 제가 위원장을 맡아갖고 작업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제 이해관계 당사자들 또 전문가들 이렇게 이제 초청을 한 지역 주민들, 그게 이제 가버넌스로 하게 되면은 시간이 굉장히, 도가 그냥 만들어가면은 예를 들어서 1년 만에 만들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2년 걸릴 수가 있단 말이죠. 1년 이상. 그러려면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거기는 이해관계 당사자들, 전문가들 모두가 포함이 된 가버넌스이기 때문에 발표된 수립된 그 정책은 사회적 합의가 바탕이 된 것이죠. 이제 그 때문에 그거는 가버넌스를 하지 않고 수립된 정책은 빨리 쉽게 만들어지지만은 집행 과정에서 이제 이게 사회적 갈등이, 그 제주도 참 많잖아요. 뭐 이공항 문제까지 조금 포함을 해서, 이래서 이제 이 가버넌스에 이런 장애인들도 참여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분들이 주장을 할 게 자신들의 민감도, 취약성이 완전히 보장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되게 되면서 정책이 수립이 돼서 집행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도움이 될 것이고, 또한 이것이 참여가 곧 장애인들의 오늘 주제처럼 인권 문제, 인권 보장 문제까지도 연결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조금 정대현 센터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쭉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민 더 인디고 대표이사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네. 예, 그 기후 변화에서 그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기후 위기로 왔는지에 대해서 이 시간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시작부터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좀 이 좋은 날 좀 죄송하긴 한데, 그
정확하게 2020년 2월 20날 그 코로나 첫 사망자가 정신장애인이었습니다. 한 청도 대남병원에 입원했던 정신장애인들이 사망을 했었고, 작년 8월 폭우에 여기 사진에 보듯이 저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저 지하에서 발달장애인이 돌아가셨죠. 그리고 그 옆에 사진은 병원에서의 신장장애인과 또 많은 장애인들이 대피를 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해야 됐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오늘 그 토론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과연 대한민국이 이런 위기, 우리는 시민사회에서 자꾸 기후위기를 자꾸 외치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과연 기후위기로 인식을 하는가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문재인 정부 때 2020년 4월 20날 장애인은 더 취약하다라는 걸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취약하다라고 했으면 대응이 나왔어야 되는 거죠. 이게 없었어요. 사실 별다른 대응이 없었고, 그럼 윤석열 정부는 어떤가라고 보면, 작년 12월 연말에 인권위가 윤석열 정부에게 기후위기 심각하니 기본권이 이러이러한 기본권이 침해되니 빨리 대응을 해라. 그런데 지금 답이 없습니다. 오영훈 지사님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따져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기후위기를 논할 때는 대응을 갖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해야 되는데, 좀 담론에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그래서 그 불평등한 문제를 평등하게, 생계권의 위협을 받는 사람은 없는지, 이런 거를 기후정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기후정의를 얘기할 때 자꾸 장애인만 얘기하는데 그렇진 않아요. 예를 들면 지금 자동차가 내연기관이 이제 없어지고 전기차가 오고 수소차가 오면, 여기 카센터 하시는 분은 계신지 모르겠지만 내연기관 전문 기술자들은 점점 일자리를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그들의 생계권을 다시 생계권도 복원하면서 환경도 지키는 이 기후정의의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인데, 장애인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여기 환경 교수님이 계시지만, 우리가 극한 환경주의자들과 장애인들과는 분명 대치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위기에 가장 대응하기 어려운 것이 장애인이기도 하고요. 계속 나왔던 얘기지만 뇌병변 장애인의 빨대 얘기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후정의를 저는 얘기하고 싶은 거는, 기후정의를 하자, 기후정의를 세우자, 그리고 빨리 대책을 만들자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를 위기의식을 느꼈으면 대책도 과감하게 해야지, 지금의 우리는 빨대 없애자, 빨대를 다시 세우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에 저는 기자로서 되게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거고. 그래서 아까 우리 누구시죠? 김민석 교수님이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셔서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아까 그 미국 허리케인 같은 경우에도 그 어떤 조언도 없었고, 그나마 나왔던 매뉴얼, 여러분들 여기서 화재 나면 살아나가실 분 몇 분이 계실 것 같으세요? 그거 매뉴얼 있다고 치자고요, 여기서. 그게 우리한테 자력구제가 될까요? 어렵습니다. 그냥 매뉴얼만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좀 이제 매뉴얼도, 장애인 당사자가 자력구제를 하지 못하는 매뉴얼이라면 그게 뭐가 그렇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려면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이제 그 활동 지원사들이 없어서, 예를 들면 그 아까 발달장애인이 화재에 침수됐을 때 혹여 활동 지원사가 있었다면 조금 낫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인식을 했다면 활동 지원 교육을 할 때 재난에 대한 교육은 우리가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력에 대한 문제, 또 하나는 의사소통이 안 되는 그 경우에는 소방사들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아니, 내가 청각장애인이어가지고 전화를 못하고 있는데 그 화재가 났는데, 그러면 내 위치를 파악하고 대응 시스템 만들어내고 거기서 뭔가 조력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좀 저는 심각성을 느끼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더 근본적인 거는, 결국은 지하 폭염, 기후위기로 폭염이 와서 지하에서 죽었다면 양질의 주거권은 어떻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윤석열 정부뿐만 아니라 제주도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주거권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그 의사결정 참여에 당해 당사자가 참여가 당연히 중요한데, 그럼 어디로 들어갈 거냐에 대한 문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탄소중립위원회가 좀 있고, 근데 여러 가지 재난 대응 기구들이 있는데 여기에 장애 당사자가 사실은 없다라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건데, 뒤에 사진을 보시면 요게 이제 여기 사진이죠. 이분이 미국의 재난청의 장애 전담관입니다. 그렇다면 의사결정에 자꾸 참여는 좋은데, 거기에 책임지는 사람은 장애 당사자를 놓고 대책을 만드는 것을 우리 제주도도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제주도 안타깝지만 저는 잘 모르겠어요. 후쿠시마 그 방류하는 오염수가 가장 피해가 그 인도 태평양 지역 아닙니까? 그러면 장애 당사자들도 우리가 기후정의의 주체로 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설사 그렇다면 인도태평양 지역의 장애 당사자들이 식수 문제로 우리가 위기를 겪는다면, 특히 건강이 안 좋은 장애 당사자들이 위기를 겪는다면 국제연대 해야죠. 그걸 하자라고요. 그거를. 그리고 또 하나는 재작년인가 그 유엔 기후 변화 협약 그 당사자 기구에 이스라엘 장관이 휠체어를 타신 여성 장관이셨죠. 결국 회의장에 못 들어갔습니다. 접근성이 안 돼서. 그게 아마 유엔도 지금 그런 수준이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렇다면 그 총회에 사실은 장애 분과를 만들 수도 있는데 아직 못 만들고 있다라는 것이 저는 이제 굉장히 심각한 그 위기다. 우리 이런 것이 위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끝으로 이제 좀 정리를 하면, 네, 기후 위기와 헤어질 결심을 지금 이미 지역사회에서 작은 공동체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장애 당사자들은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하나 하고, 2020년인가 2019년에 제주도가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행하겠다고 토론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안 계실 때인데, 그러면 제주도가 유일하게, 제가 알기로는 전 기자로서 이제 취재를 하니까 유일하게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을 지방정부에서 이행하겠다고 토론까지 했어요.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후위기를 국제사회 포럼까지 끌고 온 것도 제주도가 유일해요. 지금 시민사회에서는 계속 기후위기를 논의하고 있는데 17개 광역시도에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걸 토론으로 끌고 온 거는 아마 강인철 국장님의 노력이 크지 않았을까. 박수 한번 주시죠. 네. 그러면 이제 숙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논의를 했으면 제주도 차원에서도 대책을, 활동지원사 교육할 때 재난교육 넣을 건지, 주거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제주도에 장애 전담관을 넣을 건지, 이거를 한번 논의를 했으면 앞으로 좋겠다라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성민 대표이사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대해 해야 될 앞으로 이제 과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토론자입니다. 강인철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장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 주십시오. 네, 강인철입니다. 본의 아니게 이 토론하는 과정에 저희 본심이 들킨 것 같아서 항상 토론을 하다 보게 되면 제일 마지막에 토론하시는 토론자들이 좀 이제 힘든 게, 앞에 토론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저희 원고를 봤는지 앞에서 다 사례를 들기 때문에 별로 그 시간이 많이 주어지지만, 똑같이 주어지지만 저한테는 저 시간이 부족한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썰을 좀 푼다면, 오늘 왜 이 제주 포럼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한 장애인의 참여와 인권 보장 협력 방안에 대해서 이 주제를 갖고 했는가 하면, 이 주제를 갖고 얘기할 때마다 사람들 항상 질문을 합니다. 이 뭐냐 도대체, 기후위기하고 장애인 인권은 무슨 차이가 있는데, 사실 저도 잘 모르는데 막 설명해도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만큼 어려운 주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 왜 이 주제를 갖고 했냐면, 들은 썰이 있어서, 들은 풍월이 뭐냐면, 주변에 이 환경이 오염이 되면 오염된 환경에서 자라난 오염된 물에서 많은 물고기들이 기형이 생기고, 또 오염된 흙에서는 좋은 곡식이 생산이 되지 않더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여러 번 다 배웠던 거죠. 그런데 그런 환경이 과연 이제 우리 사람에게는 또 하나의 이런 재앙으로 다가오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제 오염된 환경만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과연 우리는 환경이 지배를 받고 기대한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 장애인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것인가. 그리고 계속 이 언론에서 나오는 것은 기후 위기이다. 탄소 배출량 때문에 기후 위기가 오고 있고, 그래서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 경제라든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이러한 것들이 곧 우리한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것은 이번 제주 포럼이 갖고 있는 평화 공존, 지속 발전 가능한 이런 제주도를 만들기 위한 이 주제와 꼭 같이 이제 가야 될 주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찾다 보니까, 아까 이혜경 박사님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작년에
개발원 장애인 개발원에서 이 연구를 주제를 갖고 조금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말씀했습니다만 그 주제를 이렇게 연구했던 걸 보니까 그냥 이제 포괄적으로 지금 연구한 것 같고 해서 여기에 올려놓고 한번 더 해보면 어떨까라고 이제 하는 와중에 예경 박사께서 조성민 대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김민석 본부장님을 소개해 주셔가지고 처음 얼굴도 알지 못하는데 전화번호만 받아가지고 바로 전화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김민석 사본부장님께서 본인이 보름 지나면 다른 직장으로 옮긴다고, 그래서 자기가 지금 확답 못 온다고 참석하는 거를, 그러면 그때 옮기고 난 다음에 다시 의중을 물어볼 테니까 그때 이제 오실지 안 오실지 얘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본부장님이 오시지 않으면 저는 이 주제를 갖고 하지 못합니다라고까지 해서 결론 확답을 받고 이걸 진행을 했습니다만, 저도 여기 플로어에 앉아서 아까 우리 그 김미연 위원장님과 김민석 본부장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너무 많은 걸 배웠고, 또 오늘 토론 마지막 하면서 앞에 토론해 주신 세 분의 토론자 얘기를 들으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이제 그 과제를 하나 가질 수밖에 없는데, 과연 실천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주도는 어떻게 할 것이냐, 꼭 중앙정부만 해야 되는 것이냐, 여러 가지 이제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제 이러한 질문과 이러한 과제가 마지막에 도출될 거라고 저는 이제 시작하기 전에부터 생각을 했는데, 답은 뭐냐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의지를 갖고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이제 수립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또 그 중에 더 확신이 서는 것은 오늘 이 토론회에 좌장을 맡으실 이상공 의원께서 앞으로 더 큰 일을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3년은 구도는 당상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에서 우리 지사님 분명히 하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상공 의원께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가 행정과 의회가 같이 손을 잡으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오늘 발견한 것은 뭐냐면, 이번 이제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가장 크게 다가왔던 게 콜렉티브 임팩트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김민석 그 사업본부장님의 강의 자료를 읽으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이거를 계속 이제 그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게 되면 상업 쪽, 개발 쪽, 영리를 하는 쪽은 그런 자료가 많이 나오던데, 사회복지 쪽 이런 쪽은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아까 강의를 들으면서 가능한 거로구나. 그리고 오늘 여기 이제 그 사회학 박사님이라고 하신 우리 토론자님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평상시 해왔던 거로구나. 우리 사회복지 현장에서 민관협 다 해봤잖아요. 이렇게 거버넌스 이런 것들 많이 들어봤고 여러 번 해봤는데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 하나의 주제를 갖고 우리가 이제 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 또 바라보는 그 시각과 방향이 저는 사회복지를 했기 때문에 사회복지적 관점만 바라봅니다만은, 이 부분은 환경과 관련되어 있는 관점을 속에서 바라보는 이 시각 또한 굉장한 이제 다양한 방법,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이제 그 방법들을 제시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관에 있는 저와 그다음 민에 있는 여러분들과 그리고 환경 전문가 환경 전문가와 같이 이제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제주도에서는 이미 이제 민관협은 구성이 돼 있고, 콜렉티브 임팩트는 이제 콜렉티브 임팩트와 관련되어 있는 기반은 조성이 돼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 같이 하시는 분들이 우리 같이 결의하고 또 의지를 담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여기에 아마 이제 제가 장애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압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거의 한 70% 정도는 다 오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민간에서 오셨던 분들도 이렇게 토론회 자리에 공무원들이 많이 모인 거는 아마 처음 봤을 겁니다. 사회복지를 하고 있는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는 것도 처음 봤을 텐데, 오늘 여기에 있는 분들만이라도 잘 결심을 하고 결의를 하게 되면 충분히 이거는 이제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중에 마지막 정리를 한다면 계속 얘기 나온 게 그렇습니다.
당사자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물론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근데 그 당사자 참여가 어떤 당사자인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냥 이제 내가 장애를 갖고 있으니까 참여하면 그 당사자의 참여의 의견들이 전부 다 통용이 되는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당사자의 참여 중에서도 이러한 내용의 관심과 그리고 이러한 내용의 연구와 이러한 내용의 여러 가지 이제 부분들을 본인이 노력하고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참여하는 당사자가 전체적인 이 부분을 끌고 갈 수 있을 만큼 서로가 이제 노력하고 협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러한 이제 그러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에서는 충분히 그러할 역량들이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뭐 관에서도 그렇고 민에서도 그렇고 서로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향상시키고 또 아까 민관협을 잘 구성해서 해나가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강인철 복지과국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이 행사가 끝나면 다음 세션이 준비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원래는 시간 관계상 지금 이 플로어에 참석하신 분들의 얘기를 듣는 시간입니다. 네, 좀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참석하신 분들이 복지라든가 그리고 장애인 복지 다 나름대로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또 그거에 대한 이해도 높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다소 어렵지만 여러분들의 큰 박수로 이번 세션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